제롬의 집에 배경 세트로 설치된 2층으로 연결된 나선형 계단은 DNA 나선 구조를 따서 만들어졌는데 영화의 주제인 유전자 결정론을 상징할 뿐 아니라 사회 계급을 동시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한때 엘리트였던 제롬이 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로 그는 1층에서만 생활을 하는데 빈센트는 가타카에 입사 후 2층 나선형 계단을 자유롭게 오르내리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경찰이 갑자기 집으로 신문을 올 때 제롬은 온 힘을 다해 겨우 2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은 DNA로 신분 계급이 결정되는 사회에서 우수한 유전자를 가졌음에도 그 DNA 신분 사다리에서 탈락한 제롬의 아이러니한 모습을 암시하고 있죠. 계단이 신분 계급을 상징하는 예는 빈센트가 청소부로 가타카에 취직했을 때도 드러나는데 정식 직원들만 사용하는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우주선을 부러운 듯 쳐다보는 빈센트에게 청소관리자는 우주여행을 꿈꾸냐고 핀잔을 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 배경으로 보이는 에스컬레이터와 빈센트의 밑바닥 신분이 계단의 높이로 대비되고 있죠. 이 부분은 빈센트가 가타카에 입사했을 때 양복 수트에 뒷짐을 진 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참고로 계단이나 수직적 높이로 신분 계급을 암시하는 예는 칸 영화제와 아카데미를 동시 수상했던 영화 기생충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죠. 영화에서 가진 자와 가난한 자의 양극화는 태양에 가까울수록 경제적으로 높은 위치에 존재하고 높이가 낮아질수록 하층민 계급이 사는 동네가 보이게 되죠. 주인공 기우가 부잣집에 찾아갈 때도 카메라는 계속 올라가는 배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수직적 상승과 신분 계급을 은유적으로 미장센을 통해 표현하죠. 영화에서 주인공 가족이 부잣집에서 빠져나올 때는 반대로 수직적 하강이 집중적으로 보여지는데 잠깐의 상류층 분위기를 맛본 후 거친 현실로 돌아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뭐야 거기서! 빨리 와 빨리! 그런데 이보다 더 낮은 곳으로 카메라가 내려갈 때도 있는데 주인공 가족보다 더 비참하게 살아가는 지하에 숨어 사는 사람들을 보여줄 때입니다. 카메라가 더 낮고 더 깊게 내려가는 만큼 더 가혹한 현실을 드러냅니다. 흥미로운 건 가타카가 미래 영화인데도 미래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영화의 세트 디자인을 보면 초글로벌 기업, 경찰국가 같은 통제사회 분위기가 나타나며 근미래 SF 설정인데도 1940~50년대 복고풍 의상이 등장하고 모두 디지털 첨단 기술이 아닌 물리적으로 소박한 미니멀리즘 형태입니다. 그리고 전체주의나 획일적인 사회 분위기를 암시하는 사무실 책상 배치도 등장하는데 이런 디자인은 인간 개성을 제거한 사회를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더 크라우드에서 로봇같이 집단적으로 시스템의 일부분으로 일하는 사무직 사람들에게서도 보여지고 혹은 오슨웰즈의 심판, 소더버그의 카프카에서 거대한 기계의 일부 같은 사무실 풍경과 사람들에게도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장면들이죠. 기술은 미래로 가고 있지만 인간 사회는 여전히 오래되고 억압적인 계급 구조에 갇혀 있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타카 본부가 나오는 장면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마린 카운티 시빅 센터에서 촬영되었는데 이 장소는 조지 루카스가 스타워즈를 만들기 전 THX 1138 로케이션 장소로 사용했던 건물이기도 합니다. 가타카는 소위 블레이드 러너와 공각기동대 같은 포스트 모던 네오 느와르 장르와 스릴러가 합쳐진 SF 영화의 분위기를 독특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화사적으로 볼 때 이런 스타일의 시작점은 프리츠랑의 메트로폴리스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죠. 이런 영화들은 특징적으로 로우 조명과 명암 대비가 강하며 실내도 조도가 낮고 그림자가 많이 드러납니다. 가타카도 야외 장면에서 직사광선보다 노을진 확산강이거나 흐리고 항상 어두운 날씨가 디스토피아를 표현하고 있죠. 감독 앤드루 니콜은 미래 기술보다 사회 시스템 자체를 강조하려 했습니다. 즉 가타카의 공포는 기계가 아니라 유전자 계급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디스토피아를 상징하는 가타카 회사 내부는 인간 개성이 극도로 제한되고 집단적이며 기계적 대칭 구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긴 복도와 창문이 거의 보이지 않는 폐쇄적이고 답답한 구도, 차가운 블루톤과 녹색의 조명은 마치 거대한
실험실 같은 시각적 디스토피아를 표현해내고 있죠. 영화에서는 대부분 암울한 디스토피아를 표현하기 위해 청색, 녹색, 검정 계열을 중심으로 촬영되어 있습니다. 반면 바다나 외부 환경 일부 장면에서는 따뜻한 옐로우 골드와 세피아톤의 자연광이 사용됩니다. 색채만으로 차가운 시스템과 따뜻한 인간성을 대비시키고 있죠. 주인공 빈센트가 가타카에 입사한 후 동료 직원 아이린과 호감을 가지기 시작할 때 아이린은 빈센트 몰래 머리카락을 가지고 가서 사설 유전자 감식 센터에 분석을 의뢰한 적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영화에서는 연인들이 사귀기 전에 서로의 유전자를 확인해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묘사되어 굳이 사과를 할 필요는 없지만 아이린은 상대방 몰래 정보를 캐내는 것에 대해 미안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머리카락도 빈센트가 일부러 자기 책상에 숨겨놓은 제롬의 머리카락이었죠. 가타카에 입사한 다른 엘리트와 달리 심장 조건에서 약간의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아이린은 빈센트에게 자신의 유전적 약점을 얘기하고 못 믿겠다면 자신의 머리카락을 검사해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빈센트는 머리카락을 바람에 날려 보내버리죠. 이 장면은 영화 후반부 아이린이 빈센트가 부적격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빈센트가 그의 머리카락을 아이린에게 건네며 진짜 자신의 정보를 알아보라고 말하는 장면과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이린도 빈센트가 그랬던 것처럼 머리카락을 바람에 날려버리는 행동을 하는데 영화에서 머리카락은 단순한 머리카락이 아닌 개인의 DNA 정보이고 곧 사회의 신분증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주제를 암시하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제롬은 빈센트에게 같이 지내는 동안 희망과 꿈을 빌려줘서 고마웠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머리카락을 선물로 건넵니다. I only lent you my body. You lent me your dream. 여기서 머리카락은 소변이나 혈액 샘플 같은 DNA 확인용이 아닌 제롬의 유품이고 빈센트의 우주여행에 같이 머물고 싶은 우정의 표현입니다. 사회적 위장 도구였던 DNA가 비로소 순수한 인간적 선물이 되는 순간이죠. 빈센트와 동생 안톤은 어릴 적부터 바다 멀리 헤엄치는 내기를 반복했고 대부분의 경우 유전자 선택으로 태어난 안톤이 우수한 체력으로 이기게 되었지만 딱 한 번 빈센트가 승부에서 이길 때 동생 안톤을 익사하기 직전 구해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안톤은 형의 승리를 결코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시간이 흘렀지만 결국 재대결을 하게 됩니다. I'll prove it to you. You want me to prove it to you? I'll prove it to you. 안톤은 해안가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것을 걱정하고 돌아가려 하지만 형 빈센트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데 How are you doing this, Vincent? How have you done any of this? You want to know how I did it? This is how I did it, Anton. I never saved anything for the swim back. 이것은 영화의 핵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안톤은 우수한 유전자를 가졌지만 유전자의 데이터와 확률에 근거해 자신의 폐활량, 근력을 계산해서 데이터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안전한 선택을 하는 인간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부적격자인 빈센트는 삶의 매 순간이 불안전하고 불확실함을 겪으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온 힘을 다하는 것이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질 것이 뻔한 그리고 이길 확률은 1%도 안 되는 상황이라도 유전적 데이터와 확률 계산을 초월하는 인간의 의지와 선택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수치화된 데이터, 확률과 인간의 의지의 대립을 보여주는 또 다른 장면이 아이로봇에서도 등장합니다. 윌 스미스가 연기한 주인공 스푸너가 교통사고로 11세 소녀 세라와 함께 물에 빠졌을 때 로봇은 구조 확률을 계산합니다. Save the girl! Calculated that I had a 45% chance of survival. Sarah only had an 11% chance. That was somebody's baby. 11% is more than enough. 로봇에게는 45%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시스템적으로 올바르고 안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낮은 확률이라도 때론 그것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걸고 선택할 순간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바로 가타카에서 데이터 확률을 초월하는 선택을 해야 했던 빈센트와 맥락이 닿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의지와 선택은 주인공의 이름인 빈센트 프리만이라는 부분에서도 드러나는데 라틴어 윙켈의 승리하다는 어원에서 나온 빈센트와 자유인을 의미하는 프리만이 합쳐져 자유의지의 승리라는 영화 주제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대비적으로 제롬의 미들네임이 제롬 유진인데 유진은 말 그대로 우성 유전자를 의미하고 있죠.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가타카 개봉 전에 배급사 소니 픽처스에서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즈에 유전자 주문하기를 설계할 수 있다는 가짜 광고를 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상품 주문하듯이 성별, 키, 눈과 피부색, 비만, 운동 능력 등이 선택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었는데 실제 이 논란이 된 광고를 보고 5,000명의 신청자가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오늘날에도 영화 자체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유형의 우생학이 얼마나 매력적이면서도 동시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죠. 영화의 제목 가타카는 아데닌, 타민, 구아닌, 사이토신이라는 DNA 염기 서열만으로 조합된 그 자체로 유전적 감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타이틀에서도 이 글자들만 파란색으로 보이죠. 가타카는 결국 인간이 무엇으로 정의되는가를 묻는 영화입니다. 예측 가능한 DNA 데이터인가? 통계인가? 아니면 그런 통계를 넘어서는 미지의 가능성인가? 아이린이 빈센트의 정체를 알고 난 후 빈센트가 자신은 부적격자이고 예상 수명인 30세를 이미 넘었다고 하자 아이린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Only I don't have 20 or 30 years left in mine. Mine is already 10,000 beats overdue. It's not possible. You are the authority on what is not possible. 하지만 빈센트는 가능성은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말을 하는데 이 장면은 영화적 주제를 함축하는 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30세 예정 수명을 가진 부적합자 빈센트는 우주로 날아오르고 엘리트 적합자이고 장수할 예정인 제롬은 소각로에서 생을 마감하는 데뷔는 유전학적으로 결정된 미래를 전복하는 메시지로 나타납니다. 제롬은 완벽한 유전자를 가진 채 세상을 떠나고 빈센트는 불완전한 유전자를 가진 채 우주로 떠난다는 대비를 완성하기 때문입니다.